올해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우리 CEO 작년 이제 공부방 운영하다가 이제 장애식 사랑방으로 운영하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하시는 줄을 몰랐습니다. 하여튼 좀 자주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도 가져가시고 교류를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교육은 4시부터 6시까지 토픽을 진행을 하고 6시부터 7시까지는 여기 건너편에 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작은 설문지를 나눠드릴 텐데 거기에 관련에 대한 내용 또 앞으로 2번의 공부방에서 추천할 만한 주제 좀 이렇게 제안해 주시고 그리고 저녁 식사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약 한 20분 내외로 해서 기업 활력법에 대한 소개를 우리 손영희 팀장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안에 책자가 있는데 기업 활력법 활용지원센터의 우리 손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상공인소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손영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사업 이 자리를 또 먼저 이제 이렇게 초청해 주신 기업 성장 지원단 관계자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 대표님께 우선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최근 사업 환경 변화와 기업 사업 재편의 과제, 그 중에서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업 활력법이라고 이제 특별법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와 유사한 그런 경우에는 소개를 시켜드려도 좋을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사업 환경 변화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최근에 우리 경제는 이제 저성장 추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을 보면 90년대는 평균 7%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는 4%, 그리고 2010년, 18년 평균 3%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투자나 소비가 전반적으로 좀 약화되고 또 경쟁도 치열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 있다. 이런 것으로 좀 또 우리 경제 규모가 커서 그런 것도 있겠죠. 한정 크니까 증가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과거와 같은 엄청난 성장 추세는 이제 시대가 지났다. 앞으로도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도 소비자 물가, 건원 물가, GDP, 디플레이트 이게 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이제 가격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사람들이 잘 안 살 것이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사야 된다. 그리고 사실 물건값이 좀 올라야지 사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상당히 지금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이런 시사점. 그래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IMF에서 국내 경제 전망을 한 자료를 보면은 미국이나 중국이 지금 무역 경쟁을 하고 있어서 2020년까지 상당히 좀 성장률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도 6.6%에서 6.6%로 이제 떨어집니다. 인도만 좀 괜찮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이제 올해 2.5, 2.6, 내년 2020년에는 2.8이지만 이건 이제 IMF에서 전망한 거고 최근에 KDI에서 전망한 거는 한국에서 전망한 거는 2020년에는 2.5%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저성장 저물가 시대다. 이렇게 좀 사업을 하시는데 불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이 아닌가. 여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있고 업종별 가동률 지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공장을 좀 돌리지는데 좀 힘차지 않다, 일거리가 엄청나게 많지 않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동률이 떨어지는 경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너무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공급이 치열하다. 그래서 경쟁력도 강화해가지고 이제 또 물건 사는 사람도 좀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저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현재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봅니다. 이거는 뭐 어제 하나금융경제연구소에서 산업별 경기 사이클을 그려봤는데 대체적으로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런 것들은 좀 하락기에 있다. 그리고 조선, 해운 이런 것도 밑에 있다가 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지는 않지만 혹시 여기 이제 대표님들께서 이제 사업을 항상 고민하시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인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CEO분들은 사실 뭐 주중에 골프를 잘 안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주중에 골프 치러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머릿속에도 그 주중에 골프를 치더라도 회사가 생각하겠다.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랑이나. 그래서 이런 앞에서 살펴본 경제 환경이 그렇게 조금 이제 새로운 엄청난 성장 시대는 지나기 때문에 지금 영위하고 계신 사업이 이제 조금 이 단계상 이익도 적게 나오고 성장도 낮은 도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시는 사업이.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한계 사업으로 퇴출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현금 창출 사업이 있고 그걸 좀 전략적으로 키우고 그걸 다시 스타산으로 키우고 이런 과정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래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도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고민을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성장률도 앞으로 한국 비전이 별로 없고 이익률도 별로 없는 쪽에서는 상당히 좀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재편이라는 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업 재편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사업을 구조 조정을 좀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 방법은 지금 이제 동종업종의 기업을 인수합병해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하는 방법, 또 지금 하고 있는 걸 일부를 분할해서 다른 회사하고 통합해서 새로운 회사를 세운다든지, 또는 영업의 양수도라고 해서 기업의 특정 사업項目을 분사해서 시설부의 시설 설립하고 이사의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은 자산의 양수 아니겠습니까? 즉 기존 공장이나 설비를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신생산 라인 구축, 핵심 생산 라인을 확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 및 신성장 동력에 이제 좀 집중하고 싶다. 여기 이제 자산 양수도가 지금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주식 포괄적이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조정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상법상 절차가 좀 가져옵습니다. M&A 하는 경우에도 그다음에 공시도 해야 되고 공정거래법도 만족시켜야 되고 조세 문제, 인허가, 노동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기업활력법이라고 이제 원시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 8월에 우리나라 산업이 전반적으로 과잉업종이 많다 보니까 그 과잉업종에서 좀 벗어나는 기업들은 좀 정부에서 공정거래법, 상법, 세제, 금융 지원을 원샷으로 좀 해주겠다. 그 특별법을 발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급 과잉에서 나오면 그 기업은 공급 과잉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좋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공급 과잉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정상기업만 됩니다.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는 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사전에 우산을 펼쳐서 좀 맞지 않도록 하자.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사업제표를 합병 분할, 영업행소, 자산양수 뭐 이런 것 기타 등등을 하고 내가 만약에 사업제표를 하고 전화하면 동시에 신제품이나 뭐 생산, 판매 방식 효율을 하고 그 밖에 뭐 준하는 뭐 산업혁신 활동을 하고 하면 이게 이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고 계신 게 과잉 확정이 되어야 되고 생산성 향상 목표나 재무 건전성 향상 목표는 미리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이게 성인 기업이 되면 주총 특별거리로 M&A 하는 사항이 해야 될 걸 갖다가 이사회 결의로 대체한다든지 뭐 이런 전자상황에 편의를 주고 또 이제 대기업 집단 규제 위에 또는 위계한 현상이 대기업은 거의 없지만 그런 경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도차익 과세 이연 채무 면제 과세 이연 요건 한번 나중에 예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록 면에서의 감소 그다음에 만세 납부 부담 완화 그다음에 금융 지원 뭐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 받을 때 좀 우대를 해주고 또 R&D 정부 사업 많지 않습니까? 우대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재편을 하다 보면 고용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용 안전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라고 이제 중기부에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대상이 돼서 시설자금 이런 걸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장기 저리로 이렇게 이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좀 많이 있는데요. 요걸 하려면 먼저 이제 시청을 하셔가지고 신청서를 만들고 심의를 이제 거쳐서 이제 승인을 받아서 향후 3년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아까 QR급 센터가 만들어졌는데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까지 100개 기업이 선정이 되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기업 7개, 중견기업 11개, 중소기업 86개에서 거기다 이제 조선기자재, 조선해양플랜트가 많죠. 그다음에 기계업종, 철강업종, 석유화학업종, 유통물류, 성미반도체 기타 등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업제품 유형은 자산 양수와 같은 것 같습니다. 설비나 공장을 갖다가 매각하다 좀 하는 거. 그다음에 합병 분할은 좀 적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 이런 힌트가 있었고 성인 기업은 여기 조금 이렇게 옆에 이렇게 쫙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대기업의 경우인데 하나 사례를 간단하게 하면 이제 하나케미라고 유니드라는 데가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 하나케미칼이 공급 과잉 상황에 가성소다 공장을 매각하고 유니드는 공장 매입 후 고부가 가치 제품 가성 칼륨 공장으로 개조를 했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케미칼은 가성소다가 생산이 감소하고 유니드는 가성칼륨 생산이 증가해서 서로 좋아져가지고 하나케미는 혜택을 받은 게 양도차익 채무과세 이연 그다음에 유니드는 기업 결합 심사 특례 공정이 요걸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요거는 별로 이야기 안 되지만 어떤 기업은 제가 보니까 거의 양도차익 과세가 빼곡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3년 분납 그러면 3년 동안 과세 이연해 주니까 그 이자 비용은 상당하다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업황이프라고 수요 부진이 심화되어가지고 중국의 또 조선기자 생산들 국내 생산이 위축됐는데 이거는 영광이라는 업체입니다. 선박 조선 부품 제조업인데 그래서 기존 사업을 이분들은 축소했어요. 선박 조선 부품 제조 사업을 철수하고 울산 이공장 구리동물 기계장비를 다 매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플랜트 서비스 사업 분야를 확대하신 거죠.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이렇게 사업 혁신을 하겠다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은 매각되는 양도차익 과세 이연을 받았습니다. 그만큼은 다 신청을 했는데 이게 3년간 이행하다 보니까 아직 요금이 실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좀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좀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하라고 조선 기자재 업체인데 요것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자산 양수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요걸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마케팅 지원 사업에 요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케이블 이렇게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똑같이 기존 사업 이렇게 좀 철수하고 구조를 변경해서 사업 혁신을 이런 식으로 하고 혜택은 양도차익 채무과세 과세 이행 그리고 기타 요금은 진행 중이고요. 이것도 이제 동일합니다. 기존 사업 축소, 그 다음에 사업 혁신 구조 변경을 해서 중소기업 정책자 모델을 받았고 정부 R&D 사업에 모델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략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에서 한번 자세하게는 설명드릴 수 없고 대략 이런 내용으로 이제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여기 하시는 업종 중에서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이게 8월까지 이제 특별법인데 이제 금년 8월 이후로 계속 연장이 개정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현재 그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기업활력법 종합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연락하시면 되고 이 사업은 이제 그 산업부에서 주관 부처입니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에 보조사업자로 위탁을 들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혹시 신청서를 쓰거나 승인 받을 시 가진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이런 일을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간략하게 오늘 이렇게 저희가 소개만 드렸고요.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대표님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선생님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 뵙고 또 저녁 시간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상담도 하시고 그럴 수 있고 하니까는 따로 한번 연락을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세션 우리 최영근 대표님 모시고 스마트 팩토리와 보안에 대한 이슈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 대표님 큰 박수를 맞아주시죠. 최영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김성환 의원님한테 딱 일주일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사모했거든요. 과거에 페이스북 보니까 구미에서 대경이죠, 대경. 대구 경북 지역에서 CEO 사랑방이 있더라고요. 되게 제가 사모했는데 언제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늘이 다시 재개하는 시간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달리면 됩니까? 정말 쉬는 네, 제가 잠시 안내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타임을 끊어서 저희가 이제 이 시간 마치고 나서 이따 6시에 이 육교 건너편에 세정보고집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녁 식사를 할 건데요. 저녁 식사에 이제 식수 인원과 메뉴를 제가 나눠드린 그 쪽지에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릴렉스 가장 세상에서 편한 자세로 편안하게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존경하는 또 이제 교수님도 여기서 만나 뵙고 그래서 우리 광교나 서울에서 많이 뵀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날라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제가 요청을 받고 상당히 새벽 2시까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또 축구를 워낙 좋아해요. 밤을 샜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보다 보니까 정정용 감독이 이렇게 이 지역 대구 출신이시더라고. 영일대학이라고 있습니까? 여기 출신이더라고. 그래서 대구에 인재들이 많구나. 그래서 어제 서울에서 있다 보니까 조참도 많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밤에 공부할 일이 좀 많습니다. 상당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구미가 주로 이제 전자 쪽이 많죠. 아무래도 화학이 많습니까? 전자열이 많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 친구들하고 부모 공부하고 우리도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전자로서 아주 유명한 산업관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자주 못 왔습니다. 삼성전자나 LG 때문에 가끔씩 왔었죠. 그래서 어제 밤에 광화문에서 이제 생산성 본부에서 카이스트 이영상 교수님하고 이제 얘기 좀 나눴는데요. 미국의 측근을 갖고 오셨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화웨이에 대해서. 그래서 화웨이 때문에 많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한국이 4차 산업이 한 4년 정도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정치적인 사건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거기에 몰빵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국보다 많이 뒤처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를 통해서 지금 중국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시 중국을 따라갈 수 있는 좋은 후기가 왔다. 이럴 때 청와대나 정부나 관이나 학이나 산업계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실 중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화웨이는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는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 있죠, 매출이 부품 같은 경우에서 이번에 기회고. 어제 또 하나 인사이트를 받았던 거는 뭐냐면은 그 카리스마 교수님한테 그 미국은 그 왼손 전략. 어제는 스마트 워킹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왼손 전략이 중요하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 왼손을 주로 쓰거든요. 오른손은 글씨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왼손에서 뭐 AR, VR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창의적으로 오늘 제목처럼 왼손 전략을 잘 쓰면 우리가 4차원 시대에 살아남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자율주행 주행차가 일단 나오겠지만은 거기 미국의 구글이 가장 앞서 있거든요. 구글은 자율주행차면 아무도 운전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 왕복을 18번 할 동안 아무도 주인님 뭐 콜 SOS 요청을 안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가장 앞서 있는 데가 현대자동차거든요. 현대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만 한 160km 정도밖에 못 가고 해가지고 다 커버를 하고 무려 서울 부산을 왕복을 그렇게 많이 할 동안까지 그 개발자들한테 요청사항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앞서 있는 겁니다. 4차 산업이 이제 시작됐고 스마트 팩토리가 옛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5,000개 기업이 지원이 됐고요. 지금 현재 정부권도 계속해서 2022년까지는 한 3만 개의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는 사업도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특강을 위해서 그래서 대구의 테크노파크죠. 그다음에 경북의 테크노파크 담당자들하고 통화도 했고 자료도 좀 받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또 스마트 팩토리 실패 사례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목동에 그 댁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또 2, 3분짜리 인터뷰도 직접 했어요.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이지만 제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드리고 또 정부 지원책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대경이니까 스마트 상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월쭉하고 창원은 이제 산자부에서 스마트 상단 특화지구가 올해 선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구미는 왜 안 되는지, 구미를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제가 한번 지원을 해드리고 마지막에 핫 이슈인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제가 좀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다들 좋아하시죠? 다산 선생님.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제철에 천풍명으로 가가지고 1박 2일 워크샵 한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 풍경도 사진 찍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찔렀어요. 우리가 수많은 허들이 있잖아요.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직원 문제, 또 주변 환경 문제, 장벽을 만나거든 내 마음속으로 차분히 걸어가라. 이 뜻이 저한테도 많이 울림이 왔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울림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올려봤습니다. 간단한 프로필인데요. 제가 이제 서울에 구로 산단, 구미 같은 데죠. 구로 산단에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 우리 구로에는 이제 공급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벨리는 들어보셨겠지만은 가상 디지털의 가의 G, 구로의 G에서 두 개 합쳐서 지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벨리 내에 구로 산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작년까지는 빅데이터 미니 클러스터가 같이 운영이 돼 있어요. 또 하나 이제 ICT 미니 클러스터가 있었는데 산자부에서 예산을 좀 깎였는지 많이 힘들어졌어요. 또 이게 TP가 이관이 됐더라고요. 모든 기능이. 그러다 보니까 없어지고 올해 SIT가 새로 생겼습니다. 통합돼가지고. 그래서 SIT는 스마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MC가 하나 생겼고요. 제가 가장 잘 나가는 삼보 컴퓨터. 제가 들어갈 때는 삼성전자보다 공급이 2만 원 더 많았어요. 그래서 최고의 인기 직종이었고, 그다음에 삼보 컴퓨터를 해서 제조업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시아를 담당했습니다. 아시아의 마케팅하고 수출을 10년 했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손종희 회장 아시죠? 일본 소프트뱅크로 제가 해서 소프트뱅크의 한국 법인에서 글로벌 제품들 또 소프트뱅크의 손종희 회장의 DNA를 많이 좀 배우게 됐습니다. 삼보 컴퓨터
이용필 회장님이라고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IT의 성각자시죠. 지금 86세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회사인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와일드 패킷입니다.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포렌식, 월넛 크릭에 있는 미국 회사에 한국에 처음에 이제 지사장이 돼가지고 한 4년 반을 하고 제가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열심히 뛰느라고 보니까 제가 한국 기업, 일본 기업, 미국 기업을 이렇게 다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2007년도에 창업을 해서 12년째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 순서는 스마트 팩토리, 산단에 대한 제어, 그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이렇게 타치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요 교수님인데 우리 제조업에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 팩토리를 할 수 있는지 한 6분짜리입니다. 여기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차분히 들어보시면 제 강의를 서머라이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해서 스마트 공장을 추진한다. 이 설명보다 더 간단한 답을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는 내용과 방법은 기업마다 또 현장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현장 환경이 3종 5에서도 안 되어 있는 열악한 제조 환경의 중소기업에서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현장에서 일할 작업자를 찾기 어려운 여건의 중소기업에서 스마트 공장 이야기를 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가 옳다고 믿는 것은 스마트 공장이 추진하는 디지털화, 스마트화, 연계화를 통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최종 원가를 낮출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화를 하면 원가 중에서 간접 원가들이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드는가는 아이템, 공장, 기업 등에 따라 다르지만 어찌됐든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물론 줄어드는 것과 투자 대비 효과를 따져보게 되기도 합니다. 스마트화를 하면 직접 인건비나 간접 인건비, 간접 경비력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역시 투자 대비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를 제조 원가가 낮아진다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공장이 이것 때문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는 만드는 제품 가치 및 기업에 대한 신뢰도 올려줍니다. 대표적인 가치로서 품질이나 납기 등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한국 경영학계의 거목이며 경영학부인 윤석철 교수는 제품 가치는 제품 가격보다 커야 하고 제품 원가는 제품 가격보다 낮아야 한다는 생존 방정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명제는 아주 오랫동안 입증된 명제입니다. 수많은 사례들이 이 생존 방정식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생존 방정식이 제시하는 것처럼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를 통해 원가를 낮추고 가치는 끌어올려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투자 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하는 등 실제 제품이나 현장 사례에서는 다소 추진 내용과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원칙이 말하는 중심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거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원가가 싸고 품질과 납기라는 가치가 보장된다고 해도 제품 자체를 시장에 찾지 않기에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장이 제품을 찾기는 하지만 시장 여건상 제품 구매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는 당장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조선산업이 바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선박을 살 형편이 되는 고객이 거의 없어 조선산업에선 지금 백약이 무효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이전과 전혀 다른 성능을 갖는 스마트 선박이라는 것을 선보인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선박도 자율주행 선박이 나온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시장 여건이 나쁘더라도 누군가 선박을 사는 이가 있다면 이들은 우선적으로 스마트 선박에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시장은 늘 치열하게 경쟁하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스마트 공장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 현재 제품 사양과 기능이란 조건 하에서 더 나은 원가를 성취하고 더 나은 고객 가치를 추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술관광이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상황과 여건 그리고 아이템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실제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를 적용해도 부족하다면 스마트 제품 프로젝트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근본적인 제품 개발 R&D가 필요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스마트 공장이 추구하는 가치는 늘 변함없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비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모든 제조 기업에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가 분명합니다. 모두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에 참여할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공장에서는 기계가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그 기계가 기계 대화하고 기계와 사람이 대화하거든요. 그게 스마트 공장이죠. 기존에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화 시스템하고 뭐가 다르냐? 그거 많이 들어보거든요. 스마트폰을 할 이유가 없다. 자동화 시스템도 무인으로 되게 잘 들어가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스마트 팩토리가 나오겠지만 이제 최근에 4차 산업에 있는 AI랄지 빅데이터, 특히 IoT 다 이게 믹스돼가지고요. 또 VR, AR 믹스돼가지고 이제 지능적으로 생각하고 지능적으로 통신하고 대화하고 그런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죠. 정의가 저기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 그래서 기획하고 설계 단계부터 그다음에 생산 프로세스, 그다음에 유통 판매까지 전체적인 제조 과정 전체를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서 IoT 또 산업용 IoT가 있어요. I자를 더 붙습니다. 인더스트리얼 IoT라고 하죠. 또는 IoE라고도 합니다. IoT 그다음에 AI, 빅데이터 다 망라해가지고 통신 기술에서 5G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G 통신 기술을 또 기존의 LTE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다 공장에 적용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도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단가를 낮추고 그래서 지능형 공장을 만드는 게 스마트 팩토리의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부분 빅데이터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셔서 4차 산업 관련해서 그다음에 IIoT, 그다음에 CPS는 이제 가상 물리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쌍둥이거든요. 하나는 실제 생산 공정을 얘기하는 거, 하나는 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제 모든 걸 이제 공장 현장에서 엣지 컴퓨팅을 한번 정제해서 가베지 같은 거는 쓰레기 그 데이터는 버리고 이제 정량 데이터만 클라우드에다가 옮겨서 언제나 우리가 실시간 백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로 그다음에 VR, AR 이런 많이 씁니다. 특히 공장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거 어제도 얘기 나왔지만 여성분들이 남성들과 피팅을 하거든요. 피팅하는데 또 뭐 이케아 같은 데도 있어요. 광명에 내가 사고 싶은 것을 VR, AR 통해서 좀 맞춰봐. 우리 가정의 가구가 어떤지, 가구에 대한 색깔이 어떤지. 우리 가구가 이런 노란색이면은 화분을 하나 사고 싶어요. 화분에 바로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화분의 컬러, 모양, 그걸 이제 전지금 바로 이제 구매로 연결해서 배달이 되는 거죠. 바로 VR, AR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AI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가시면 이제 또 이제 딥러닝이랄지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랄지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게더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도 데이터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비정형 데이터도 있을 거고 정형화된 데이터도 있는데 그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는 기간, 모으는 기간이 뭐 어떤 경우는 6개월에서 또는 뭐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2년 걸릴 수도 있어요. 뭐 대표회사가 어디 가서 강의 듣고 와가지고 야 우리 AI 시작해봐. 근데 실무진들이 지원하죠. 데이터 게더링을 하는 것부터만 1년 걸리는 기업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게더링 되면은 그다음에 AI에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넣어가지고 정제된 아웃풋이 나와야 됩니다. 그 과정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3D 프린팅이 이미 많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스마트 머신,
5G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작년 10월 달에 딱 2시간 앞서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 발표했죠. 조금만 늦었으면 우리가 미국한테 잡혔죠. 그래서 세계 최초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 최초로 발표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건가 5G에 대해서 그게 더 차이입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늦게 발표를 했지만 한국을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 공장이나 실생활에 적용을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5G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 적용 범위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 시스템 현재 많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죠. 스마트 공장의 차이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은 요소 기술이 빅데이터나 CPS 같은 게 요소 기술이 되겠고 하드웨어적인 기술도 있어요. PLC나 센서,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것들이 로봇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MR 로봇도 있습니다. 융합 로봇도 있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방식은 ABS, ERP, PLM, SCM 이런 것들 같이 사슬 같은 것들이 소프트웨어로 해가지고 전 과정 설계, 그다음에 생산, 유통, 판매까지 전체를 아우러서 그걸 맞춤형으로 해서 지능형으로 해서 인간과 기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 커넥트죠, 커넥트. 그래야지만 스마트 공장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 요걸 이제 실제적인 공산 생산 라인과 쌍둥이를 만든 거, 하나는 가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가상 버추얼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예지 같은 게 있거든요. 아, 가다가 장애가 났어요. 그럼 빨리 스탑시키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생산이 되고 있고요. 창원에 작년에 대통령이 갔다 오셨는데 창원에 한 기계 부품사가 있어요. 이미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하나는 실질적인 생산 라인, 또 하나는 가상 시스템을 해서 언제든지 비디오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CPS는 뭔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인데 이거는 이제 통합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합이죠. 그래서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융합해가지고 스마트화하는 거, 그다음에 설비와 공정 프로세스가 이제 인텔리전스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별, 바코드나 RFID 같은 데 식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정 라인에서. 그다음에 칩셋,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측정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IoT 센서 기술을 이용해서 제어, 컨트롤이 가능해야 돼요. 그다음에 분석 능력이 필요하죠. 통합, 식별, 측정, 제어, 분석 능력을 통합하는 것이 가상 물리 시스템입니다. 이건 이제 책을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용어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CT는 다 아는 내용이고 IoT도 아시고 MBS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소프트웨어 방식인데 제조의 실행 시스템이죠. 그래서 많이들 이제 이거 적용을 첫 기초 단계부터 이걸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CPS 아까 말씀드렸고 PLC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죠. 그다음에 PLM도 많이 쓰입니다. 처음에 기초 단계부터 SCM 이제 공급 이제 도요타 같이 지트 방식이 있죠. 자재를 계속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서플라이 체인이고 POP 생산 시점 관리 시스템. ERP는 이제 뒷단부터 최상단까지 있는데 전사적 자원관리입니다. 그래서 인사 모듈, 생산 모듈, 유통 모듈, 제공 모듈 다 통합하는 거죠. 그다음에 FEMS 이제 에너지 쪽이 상당히 많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에너지 쪽으로 해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원격 제어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다음에 FMEA는 또 보장. 이게 보장이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 보장에 대한 영향 분석을 하는 방법, 그런 기법입니다. 그다음 우리 한국 통계청에서 10가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지표를 했어요. 여러분 1차 산업혁명은 이제 사람이 유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부가 많이 일했죠, 그죠? 노고혁명도 일어나고 2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 생산입니다. 포드 자동차를 해서 대량 시스템이 됐고 3차 산업은 이제 그 정보화 시대죠.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이 지휘가 시작해서 3차 산업혁명이 됐고 지금이 4차입니다. 4차는 어떤 융합입니다. 융합. 모든 기술이 그렇다고 1차, 2차, 3차를 다 혼합해서 하시는 게 융합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에서 10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지능형 로봇이죠. 이 가사 로봇들 또 우리 유진 로봇 가보니까 1층에 커피를 배달하고 있어요. 로봇이. 이 지능형 로봇이 활동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체내 삽입형 기기 임플란트도 돼 있고 또 스턴트도 이제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체 하나의 일부를 진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을 우리가 알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스마트 시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20년 전에는 유비쿼터스 시티가 있어요. 이게 실패했거든요.
뭐 파주가 제일 심했는데 유비쿼터스 시티는 왜 실패했냐? 아까 앞선 강의자가 언급했듯이 유비쿼터스는 너무 쓸데없는 하드웨어가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 용어로 보면은 밸류가 더 중요한데 유비쿼터스는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20년 동안 정부에서 했는데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스마트시티를 이제 바꿨어요. 스마트시티는 뭐 방범이랄지 그다음에 우리가 삶의 질,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된 거거든요. 그래서 세종시하고 부산광역시가 이제 선정이 됐고 지금은 이제 대구광역시하고 경기도 시흥시 두 군데가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합니다. 스마트시티는 안전, 에너지, 교통, 오염, 뭐 트래픽, 방법 다 포함됐죠. 그래서 제가 이따 제언도 하겠지만 스마트 공장하고 스마트 시티하고 같이 커넥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그래도 뭐 코인 같은 거 많이 나오시잖아요. 비트코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음성적인 것도 있지만 블록체인이 이제 암호화를 넣어서 이게 원소스를 한 40개 쪽으로 이제 분산, 디스트리뷰티드 이제 그 레코딩 해가지고 우리가 특히 수출할 때 제품이 이제 스페인까지 가려면 한 달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이나 또 이제 화주냐, 또 이제 수출업자나 수입업자나 다 같이 동시에 이걸 업사이트에서 볼 수 있어요. 블록체인이 우리 장표를 다 분산처리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해킹으로부터 많이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죠. 이게 이제 금융 쪽에서 많이 지금 핀테크하고 많이 지금 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자율주행 자동차 말씀드렸죠. 한국은 좀 이제 속도가 느려가지고 한국 기업들은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돈 버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영국 기업이 많이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보다 특히 자동차가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23개 기업이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차가 나왔는데 현대자동차가 거의 꼬레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현재 기업들이 별로 없고 IT 기업들이 많이 자율주행차를 많이 개발했죠. 웨어러블은 이제 특히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밴드도 있고요. 이제 웨어러블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3D 프린팅, 나만의 올리원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규어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생산해서 3D 프린트를 해가지고 아니나 아드님한테 생일 선물로 가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올리원 제품을 3D 프린팅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적층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또 재료가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통신이 돼야 되는데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래서 기존의 금형이 많이 3D 프린팅으로 바뀔 것 같지만 시간도 단축하고 또 비용도 금형할 때 보통 1억, 2억 들거든요. 이거 한번 몇백만 원 되니까 앞으로 3D 프린팅을 산업용 3D 프린팅을 도입하셔가지고 많이 디자인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 샘플로 한 30개 해서 고객들한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게 좋냐, 어느 모형이 좋냐, 어느 컬러가 좋냐. 그래서 그걸 초이스해서 그걸 이제 매스 프로덕션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홈 커넥티드가 5G가 되면서 되게 위험합니다.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이제 황금 뭐 사다장을 탔지만 5G에서 한 6초면은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되게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생활에 편리하고 공장도 5G가 오면서 되게 속도가 빨라지지만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우리가 상당히 시리어스한 문제가 있습니다. 5G는 우리가 IoT가 다 우리 모바일 폰에 있기 때문에 KT의 구미 기축기라 해킹당했다. 모든 생산 라인, 모든 휴대폰, 모든 가정에 있는 기기들 다 올소됩니다.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사이버 시큐리티는 이제 언제나 특히 통신 3사나 또 공급업체나 또 개인이나 다 신경 써서 홈 커넥티드 5G가 되면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전체 분석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이제 유전체 분석하는 회사들이 출범했어요. 미국에 공부하다 보니까 23 위드미라는 23 위드미라는 유전차 업체가 있는데 이게 유니콘 기업이에요. 유니콘 기업이 뭐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0조의 시장 밸류 가치 인정받는 게 유니콘 기업입니다. 그래서 10조 달러죠. 그래서 한국 돈은 1조 원의 가치가 있는데 그 회사는 유전체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신체 질병을 미리 간파하는 거예요. 미리 프로테ክ션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겠죠. 좋은 컨셉이고 또 안 좋은 컨셉은 나의 조상이 누군지, 나의 아빠 엄마가 진짜 리얼하게 내 엄마 맞아? 내가 아빠 맞아?
내 조상이 헝가리야? 몽골이야? 그거 다 분석해줘요. 몇 대조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혹시 사회적인 현상이 문화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잖아. 내 엄마인데 내 엄마가 아니야. 저거 분석해보니까 DNA 분석해보니까 그런 약간 음과 양이 다 양립한다는 게 유전자 분석입니다. 스마트 공장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우리 제조업들은 되게 중요하죠. 제가 삼복컴퓨터 사장님이 경상북도 출신이신데 제조업이 비즈니스의 꽃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꽃이 있어요. 제조업이 잘 되면 최고의 비즈니스의 꽃이죠. 그래서 어려워지면 경기가 안 좋고 또 상당히 또 장기 불황되면 제조업이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제조업 하시는 분들 진짜 애국자시죠. 그래도 저는 30년 전부터 제조업을 하고 싶다. 언제 나는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최근도 이제 블랙 PC가 같이 제조하자 그러더라고요. 해킹 안 되는 PC를 만들세요. 서울에. 서울대학교 나온 3명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제 옆에서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해외 수출도 하고 해보자. 그럼 제조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저한테 요즘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국은 뭐 대기업 드라이브를 많이 거니까 대기업들이 이거 오래된 데이터인데 이건 정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대기업들이 그 매출이 좀 많이 올랐는데 중소기업은 점점 좀 하락하고 있어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는데 점점 힘들어집니다. 제조업 전체 평균은 4.7%에 대해 경상 이익이 났는데 제가 작년에 그 장군들하고 그 뭐죠 한국 방위산업학회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같이 공부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방위산업 제도 LIG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풍산분석도 있고 하나식품도 있고 그분들 임원들하고 장군 출신들하고 같이 내 교육을 받으면서 보니까 방산업체가 지금 현 정권에서는 방산 비리로 많이 놀아요. 방산 비리는 외국 거 수입할 때 무기 수입할 때 일부분만 방산 비리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제조업체예요. 한국 방산 기업들은. 근데 그걸 다 이제 몰아가지고 방산 비리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인식도 안 좋고. 그래서 대기업의 방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3%밖에 안 됩니다. 너무 열악하대요. 중소기업은 0.5에서 6%밖에 안 돼요. 너무 우리 평균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현 정부가 또 뭐 평화 무도 시대고 또 북한하고도 상당히 친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합니다. 총을 쏘지 않아요. 또 무기 팔 데가 없어요. 총알 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산업이 아산 직전이에요. 수출하기 쉽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반산업체가 작년에 한번 일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22년까지 상반기를 보고 팔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편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제조광정을 이제 ICT를 통합해서 이제 스마트화하는 겁니다. 지능화된 공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품 기획 설계부터 공정, 제조, 생산, 유통, 판매, 관리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쪽을 이제 좀 더 극대화하는 거죠. 생산성 극대화하고 유연한 플렉스블한 생산 극대화, 그다음에 자원 활용의 극대화, 낭비를 줄이고 옛날에 뭐 우리가 V 활동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정화분만 낭비를 최소화하고 마른 수고도 짜야 됩니다. 최적화를 올리고 여기 세 가지 꼭지는 자동화된 기술, 로봇 이용해서 그다음에 IoT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랑 클라우드, 그다음에 생산성을 또 이제 높이는 거죠.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고 저희의 현실입니다. 스마트 공장이 왜 필요한가? 중소기업 현실 좀 적어봤습니다. 그 전주에는 공동 축구 센터에 있죠. 익산에 있는 특강차 1년간 부동자재가 1억이에요. 그다음에 특강차 10대가 순익이 이제 없어질 정도고 그 자동차 부품회사는 이제 모든 다 수작업으로 취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래서 고비용이죠. 그다음에 비효율적이죠. 또 정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생산 현장 데이터가 여기에 수기 작성하는 게 아직도 많을 겁니다. 엑셀 같은 거. 또 불필요한 인풋 작업이 많을 거예요. 또 마감한 후에도 작업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재고 현황이나 적정 재고가 진짜 실시간으로 파악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생산 현황도 부족한 것들이 많죠. 품질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객사 요구가 갑자기 변경돼요. 사용자
수 없고 자재 투입부터 완료까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현황을 현재 스테이터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정책이 해야 되냐? 기술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종 이제 IoT나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을 이입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기술 개발은 또 그가 이미 기성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ERP나 MS나 PLM이나 POP나 이런 걸로 우리가 맞게끔. 지난달에 제가 서울대학교 와서 어떤 포럼을 참석했냐면요. 적정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공장. 너무 비싸거든요. 공급업체를 보면 1억씩, MS 1억 달러입니다. ERP는 3억, 4억 또는 1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5천만 원, 1억, 1억 5천은 하나의 스마트 팩토리 하기엔 마중물을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수혜 기업들이 그만큼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같이 산업공학과와 같이 기계공학과 포럼을 했는데 그 제목이 타이틀이 적정 기술이에요. 우리 공장은 솔직히 200~300만 원이면 돼요. 300~400만 원. 아두이노 가지고 회로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 가지고 개발해서 우리의 공장들 인원 50명, 100명밖에 안 되는데 몇 억짜리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데는 우리가 적정 기술 이용해서 몇십만 원, 또 몇백만 원짜리 우리 공장에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투입해보고 거기서 계속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필터링 돼서 나중에 제조를 했을 때 그때 제조로 되는 걸 사야지. 적정 기술을 이용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에 성공한 기업도 상원에 몇 개 있습니다. 상원에 있는 공장에 공장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발표도 했어요. 성공 사례를.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비싼 거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 사업을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 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력 당장 스마트 팩토리 우리 누구 주인 보고 해, 대리 보고 해, 그럼 어안에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직원들을 교육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폴리텍 지난주에 폴리텍 대학에서 했었는데 폴리텍 대학에서도 창원하고 인천은 폴리텍 대학에 스마트 제조 학과가 생겼어요. 그 교수님 발표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대구 폴리텍, 국립 폴리텍 강하게 좀 투입하십시오. 스마트 제조 학과를 만들어 주십사. 거기 보내셔가지고 일주일, 2주일 가서 수업받고 오고 그때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돼요. 또 준비된 학생들을 또 영입해야 되겠죠. 또 스마트 팩토리 인식이 내부 직원들하고 인식을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좀 이따 실패 사례에 어느 사장님 인터뷰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보지만 직원들하고 중간 관리자, 임원, 대표자가 서로 엇박자가 납니다. 그래서 실패 사례가 됐죠. 그래서 왜 하는지 대표자님께서 강하게 ERP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 대표자가 집중적으로 해서 드라이브 그래야지 그렇지 않은 게 배가 산으로 갑니다. 스마트 공장의 요건을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사람, 기계, 그 다음에 자재, 그 다음에 생산 기법 이런 것들이 4M 많이 들어보셨죠?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4M 플러스 1, 2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값을 인지하고 또 측정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며 통신을 해야지 통신을 통해서 대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기계와 기계, 머신 투 머신, 또 머신 투 휴먼 이렇게 해서 통신이 대화가 돼야 됩니다. 지능화가 돼야 되고 또 통합이 돼야 되고 엔지니어링 지식, 난리지가 또 창출해서 난리지에서 올려야 됩니다. 스마트 시스템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우리 정부나 전 세계에서 이제 지표로 나왔습니다. 5개 단계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쯤 있으세요? 아직 미적용이 된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국은 기초 단계가 스마트 팩토리 우리가 도입한 기업들 보니까 79%가 기초 수준 단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은 ICT가 적용이 안 된 아직 엑셀 정도 사용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초 수준은 뭐냐로 자재 흐름을 트래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코드나 RFID 가지고 이제 하는 게 기초 수준이고 중간 1단계는 공정, 프로세스, 설비가 측정 가능한 수준이죠. 공장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고 이럴 때 되면 이제 우리가 PLM이랄지 MS 정도가 도입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 정보랄지 엔지니어링 정보 생성, 수주 정보를 생산 계획에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나라가 한 10몇 %래요. 도입한 기업 중에 중간 2는 거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건 상당히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제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을
옵티마이즈 하는 수준이 중간 2단계입니다. 그래서 분야별 관리 시스템만의 실시간 연동이 돼야 되고 개발, 생산, 자원 관리가 연동이 돼야 되고 이건 기존 기술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고도화 단계는 현재 ING 중이고 개발 중입니다. 공급 업체들도. 그다음에 이건 완성 단계고 미래 수준입니다. 고도화 단계는 그래서 유무선 네트워크가 연결돼야 되고 AI가 다 도입이 돼야 되고 CPS 그다음에 스스로 판단하고 지능적인 설비들이 도입돼야 되겠죠. 작년에 제가 서울에서 독일이 가장 앞서 있거든 4차 산업이요. 독일 대사 포함한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이주 동안 컨퍼런스 제가 참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손들어서 물어봤죠. 독일에 그 대사도 있었는데 그 독일의 TUV라고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물어봤어요. 독일은 어떤가? 니네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딱 나오고 있어. 아디다스가 스피드 스토리를 해서 스피드 팩토리를 해서 가장 앞서 있거든요. 아디다스가 600명이 이제 인건비가 많이 비싸잖아요. 독일은 미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중국하고 베트남으로 공장을 다 옮겼어요. 600명이 신발 공장이 있어요. 베트남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리쇼링 해가지고 이제 당선됐지만 4차 산업이 되고 이제 AI 혁명이 되고 로봇이 있으니까 600명이 일하는 거를 독일 직원들이 단 10명이 일합니다. 10명이. 그래서 수년 전에 그 베트남 공장을 이제 그쪽 생산 라인을 독일 본사 옆으로 옮겨가지고 600명이 직공들이 일하는 거를 단 10명이 합니다. 다 로봇이 합니다. 예. 그래서 독일은 어떻습니까? 저도 사이버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독일은 자기들 공장, 수혜 기업들이 필요하면 기초 단계나 중간 1단계부터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위험이 있으면 바로 적용을 시킨답니다. 고도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혼합해서 수혜 기업들이 원하는 걸 맞춤해서 공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한국적인 정부나 모든 기관들 우리는 무조건 한국은 스텝 바이 스텝 올라가야 된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공장 수혜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 고도화 중간에 또 일부 들어와야 돼 하면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됩니다. 5G 통신 되는데 해킹 당해봐. 그럼 공장 생산 라인이 몰수도 돼요.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수입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2017년까지 5,000개 기업이 수혜를 받았어요. 5천만 원까지. 그래서 정부에서 5천만 원 매출을 드리면 또 수혜 기업도 5천만 원을 내야 되니까 1억이 되는 거죠. 이번 문재인 정부 때는 좀 금액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10,000개 기업 이렇게 됐고요. 스마트화 수준을 보니까 기초 단계가 아까 말씀드렸지 80%랍니다. 중간 1단계가 10%, 중간 2단계는 2%도 채 안 됩니다. 보니까 스마트 공장에 고급 사업을 했는데 지금 100억 미만의 매출이 기업이 다 도입됐어요. 중소기업이죠. 그래서 100억 미만의 기업이 한 50%, 사람 한 50일 이하 한 5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유명한 그 알리바바 아까 말씀드린 마윈이 한 그 회사가 물류 로봇을 해서 혁신을 했습니다. 그거 동영상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필요해서 고용도 한 6% 증가가 됐고 제조업 전체는 3.6%인데 스마트 공장은 오히려 6%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2018년 기준 보면은 고용 증가가 3%, 그다음 매출액 증가가 7.7%, 그다음에 산업 재해 감소율이 18%가 됐습니다. 산업재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에 대한 개선 성과는 생산성 증가가 30%, 그다음에 품질 향상이 43%, 원가 감소가 16%, 납기 준수가 15.5%, 납기 준수가 15.5%에서 올라갔습니다. 스마트 공장의 구축 지원, 이게 정부 지원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데 신규 구축 쪽에 제가 칼라를 노랗게 칠해놨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쪽인데요. 여러분들 아직 안 돼 있으실 거니까 신규 구축해서 스마트 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으로 해서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억까지, 작년까지는 5천인데 올해 1억으로 좀 늘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1억,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1억을 내셔야 되는데 그러나 또 이제 여기 나오지만 대기업들이 또 손을 또 도와주고 있어요. 5개 대기업이죠. 삼성, 포스코, SK텔레콤 이런 기업들이 또 뭐 2천만 원, 1,700만 원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있고 또
또 이제 경북을 제가 어제 전해보니까 경북은 이제 2천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해 준답니다. 10%까지. 각 그 TP에서도 해서 각 도청, 시청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요. 2주 전에 인천을 가보니까 인천은 남동구에서 또 한 1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시청하고 TP 또 산단 그 정보를 잘 활용해가지고 또 지원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우리 수혜 기업들이 금액을 더 줄일 수 있죠. 맥스 보니까 2억을 했을 경우 정부가 1억하고 수혜 기업이 1억을 해서 2억을 했을 경우 맥스 대회에서 지원해 주는 게 75%까지 됩니다. 우리 기업은 25%까지 미니마이즈 낮춰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런 정보를 많이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지역별로 전남, 경남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경북은 아까 얘기했듯이 최대 2천만 원을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전체 금액의 맥스 1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제가 어제 통화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 테크노파크를 제가 자세히 협의를 했는데 사전 컨설팅을 좀 받아보셔야 돼요. 바로 나 요일당하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숙성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서너 번 정도까지 사전 컨설턴트를 불러가지고 우리 기업이 as is 현상이 어떤지 스마트 팩토리를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그런 코치를 받으셔가지고 그다음 또 현장 기술 지원도 받으셔야 됩니다. 사후 컨설팅도 도입 이후에도 또 안정화까지 고도화까지 계속하는 필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부 지원 그다음에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계속 활용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월 말까지 계속 그냥 컨설팅을 계속 이제 받고 있습니다. 보급이 가능한 요청하신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자로 팀장부터 대리까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또 대구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구는 올해 두 군데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3억이 지원됐습니다. 대구는 그래서 강소기업은 통화정보기라는 회사의 공장 내부거든요. 그래서 3억까지 돼서 50%는 정부가 하고 50%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봇 도입 시에는 3억까지, 6억까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는 이분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 대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그 장표인데 그 구축 성공 요인은 뭘까? 그래서 우리 초기 목표를 정확히 큰 물을 봐야 됩니다. 목표를 명확히 해야 돼요. 우리의 현 수준을 알아야 되겠죠. 설비, 생산 프로세스, 그다음에 우리의 맨파워 능력, 관리 능력들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 도입으로 우리가 뭘 얻고자 하는 것인가, 생산성을 어떤 쪽으로 증가시킬 것인가, 품질을 높이고 원가를 줄일 것인가, KPI를 연동해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과연 그 스마트 팩토리 그 솔루션을 도입해서 이게 가능할지 또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목표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표의 관심 또 출산 임원진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회의도 자주 참석하시고 대행 사항도 계속 보고받고 또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중요하거든요.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ERP를 3억 지원받았는데 이따 업체 인증이 나오지만은 황당한 케이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전체 스코프를 보고 프로젝트별로 해가지고 뭐 1년짜리 할 것인지 아니면 3년 정도 할 것인지 한 10년으로 할 것인지 각 스텝별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서 기간을 좀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초기에 정착 단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ERP 도입할 때 보면 대표회사가 막 엉덩이 걷어차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움직이질 않거든요. 대표회사에서 좀 드라이브 거셔가지고 구축 시작부터 또 직원들하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또 직원들이 또 오해하고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분석이 되면 내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너는 로봇한테 맡기니까 너는 너의 할 일은 다시 또 있을 거야 해서 분석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을 정리한다 그런 그 우려나 염려는 주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꾸준히 계속 길이 보일 때까지 계속 해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 10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당장 뚝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전주 업체가 실패 원인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부재, 목표가 없었어요. 남들이 하니까 도와주면 따라갔어요. 그러면 공급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뭐 MS 업체나 ERP 업체 다 해주겠지, 거기에 맡겨버렸어요. 그냥 편리한 프로그램으로 그냥 인식이 됐죠. 대표이사의 무관심, 돈은 내가 낼 테니까 이렇게 알아서 해봐. 그럼 마지막 끝나면 나한테 보고 해봐. 이렇게 했거든요. 초반에만 살짝 밟아난 거죠.
그다음에 실행 가능한 눈높이가 중요하거든요. 스마트 공장이 전자동하고 또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방에 다 되는 것도 아닌데요. 또 참여 구성원들도 문제가 있어요. 서로 한국어도 목소리 큰 사람이 더 리드하잖아요. 그래서 네 말 내 말대로 해. 또 따라와.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가 빡자가 맞고 부서별한테 이견도 있었어요. 회의할 때마다 난상 토론이 있고 부서별도 의견 조율도 안 됐습니다. 또 사내 공감대도 부족했습니다. 난 상관없는 일이야. 회의팀도 상관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할 일도 많은데 이거 내가 왜 TFT에 내가 왜 가야 돼? 이런 거 안 되면 못 써? 그럼 또 이제 반대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패 원인들 5가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동을 직접 가가지고 이분이 72세입니다. 그래서 세아 SI인데 그래서 무슨 사업하냐면 이제 그 항만의 대형 크레인의 무인 자동화 이런 걸 되게 개발해요. 로봇. 그래서 100억에서 300억 왔다 갔다 하는데 작년 하반기에 제가 전자신문에 기사를 드렸어요. 싱가포르 항만청에 100억을 수주했어요. 5년 동안 소프트웨어 수출이 5년 동안 100억. 전자신문사에서도 놀래가지고 소프트웨어 수출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100억, 1년에 100억 하는 줄 알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없다 해가지고 기사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500만 원 수첩도 이미 받으셨어요. 지금 이제 다운 사이징이 됐어요. 380억 하다가 지금 9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원전, 주 고객이 두산중호, 원전이나 조선소가 고객인데 지금 원전이 정부에서 이렇게 한심하거든요. 조선도 많이 뺏겼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고 있지만 중국한테 그래서 일거리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싱가포르에 100억 수주함으로써 다시 해외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스웨덴의 ABB나 일본, 중국 기업을 물리치고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좀 들어보니까 이거는 키워야 돼요. 카페에서 제가 인터뷰했는데 세아가 어떤 회사죠? 저희는 이번에 가요. 가다 40년 동안 그래서 수출이 30%고 우리가 20%밖에 안 되는데 정규. 지난번에 얼핏 듣기로는 그 옛날에 정부 지원 자금으로 ERP 그게 보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가 4년 전에 정부로부터 3억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또 포스코 쪽에 경험도 있다고 해서 그만 믿고 우리 임원들한테 다음에 그 상태에서 진행했죠. 근데 운영해 보니까 경영 전반에 잘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셨는지요? 실제 저는 실무자보다는 임원한테 보고받기로는 잘 됩니다. 이렇게 그냥 믿었고 또 외국부터 컨설턴트가 와서 잘 된다고 설득을 해서 100% 믿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하려고 해보니까 적용이 될 수 없던 상태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럼 새로이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신다면 사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는 ERP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실무자와 현장 라인에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실무자 그리고 그걸 총괄하는 책임자가 같이 이 외부의 그 스마트 팩토리들하고 충분한 토의가 된 후에 그것도 토의되기 전에 대표이사는 분명히 참석을 해야 되고 끝날 때까지 꼭 보고를 받고 또 주간주간 체크하지 않으면 이거는 저는 사용할 수 없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뭐 사법 이하였습니다. 김봉규 대표님. 사전 컨설팅이 없이 임원한테 이기고 있어요. 일을 했고 그래서 제대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입이 안 되고 언밸런싱이 됐죠. 그다음에 여기서 경험 실패 사례에서 얻는 경험은 무엇인가? 그래서 대표, 임원, 실무진 간의 정보 공유가 돼야 되겠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야기를 테크노파크가 경북, 대구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적용 시나리오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MES를 적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MES가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제조업체에서 영업 수주부터 자재 관리, 생산 계획, 생산 현황, 품질 관리, 납품 관리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 정보를 다 총괄하고 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 수주부터 생산 관리 자재, 창고도 있고 생산 현장,
그다음에 완제품 창고 이제 배달 이제 나가겠죠. 그래서 전체 현황을 보는 거기 때문에 ABS를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ABS를 도입해서 성공한 업체인데요. 시월드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관련된 건데 직원이 진짜 작습니다. 직원이 매출이 30억입니다. 30억. 그다음에 주요 생산품은 죽 만드는 키트 또는 부가 먹는 겁니다. 종업원 수가 19명이에요. 19명. 정부 지원금을 5천만 원 받았습니다. 본인들도 5천만 원 내서 1억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ABS를 도입해가지고 좀 더 편하게 일하면서 생산성까지 높여보자 해가지고 똑똑한 성공 레시피가 해보자 해가지고 인당 생산량이 늘었고 고용 창출 4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ABS를 운영할 직원 또 생산 라인 포장 2명이 필요해서 4명이 늘렸고 또 공장 물량 반을 줄였고 원자재 재고량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파우더 공정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어요. ABS 좀 해가지고 현황 파악도 다 볼 수 있고요. 또 모바일로도 볼 수 있고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POP. 이건 POP는 생산 장비로부터 생산량, 사출 온도, 압력, 장비 가동, 비가동 정보를 실시간 취득해서 하나로 연결해주는 지식의 허브가 아니었나. 설계실 직원들이 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촉진 산업은 이게 PLM 잘못됐습니다. 제가 다시 했는데 이건 이제 MS하고 PLM 쪽인데 POP하고 MS 두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65억 원의 매출액이요. 그 다음에 자동차 헤드램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직원 수는 24명.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5개월 걸렸습니다. 정부 지원금 5천만 원, 자사 투자금이 6,200만 원. 그래서 이걸 도입함으로써 위기를 뛰어넘는 투자, 돈이 많지도 않은데 투자를 했습니다. 스마트 공장으로 이제 좀 더 메일을 보고 또 숫자를 보는 스마트 공장 성과를 이뤘죠. 그래서 데이터의 신뢰성, 또 고객으로부터 이제 우리 회사를 인정받게 되는 것도 신뢰가 되니까요. 그래서 MS와 POP를 도입해서 고객 클레임을 제로로 만들 목표에 조금 더 한 발짝 다가선다. 그래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성공 사례로 아직 완벽한 건 아니지만 중간 단계에서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ERP입니다.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우리 기업의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 프로세스부터 시작해서 영업 관리, 생산 관리, 자재 관리, 재고 관리, 수주 관리, 또 인사 관리, 재무 관리 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ERP 시스템도 무지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 현실에 맞는 ERP 사이징을 이렇게 공급업체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구축 시기가 기초 1단계나 기초 2단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ERP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AP 독일 회사죠. 세계 1위인데 SAP 얼마라는 제품을 이제 저렴하게 개발했습니다. 구로에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일반 사용자, 내부 사용자들, 관리자 볼 수 있고 또 외부 사용자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판매 관리, 생산 관리, 품질 관리, 구매 관리, 재고 관리, 재고 관리, 서비스 관리, 인사 부가 시스템 다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이미 ERP를 조금씩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LS를 어느 회사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진척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주 위험별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 관리 측면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나오죠. 전표로 나옵니다. 장표로. 바코드로 출력도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 관리 표현입니다. 설비에 대한 보전 관리를 해야 돼요. 설비 점검 이력 관리도 해야 되고 수리 이력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가동하지 않는 내용도 이렇게 작성해서 보관할 수가 있죠. 품질 관리 부분입니다. 불량된 이력 관리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고 관리, 그다음에 보고서 양식은 무지 다양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너무 많아가지고 샘플만 품질 보고. 그래서 어느 작업자가 이 3명이 있는데 한 건이 있어요. 금액도 나오죠. 불량으로 인한 금액까지 선택이 됩니다. 이게 이제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그래서 현장 모니터링 화면, 종합 설비에 대한 현황 모니터링이죠. 그래서 납기 준수율이 98%, 생산 수율이 77.7%,
생산성이 88%, 모재해가 214일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들 이제 단 한 장표로 볼 수 있고요. 현장에서 DID 모니터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종합 생산 실적 모니터링입니다. 각 동별로 충정도, 대학도, 포장도 섹터별로 나눠있지 않습니까? 동별 생산성도 볼 수 있죠. 어느 동이 무감과 잘하나 볼 수도 있고요. 생산 현황, 수주 현황, 에너지 현황을 다 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모니터링인데 이거는 이제 현장 설계 가동 현황입니다. 각 동별로 몇 호기부터 몇 호기까지 정상 가동되고 있는 거, 가동 중지, 그다음에 가동 대기 상태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CCTV 현장 현황을 CCTV가 연동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4차 산업혁명에서는 복합형 인재를 우리가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산업 우리 공장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아까 폴리텍이랄지 또 TP랄지 또 각 대학이랄지 또 다른 또 기관에서 산단도 마찬가지고 맞춤형 교육을 현장에서 교육 보내셔가지고 또 회사 와서 그분들 통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준비된 인력들도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출된 인력들을 산업체 연계해서 도제 학습 같은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미호 폴리텍이랄지 대구 폴리텍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실습도 이제 도제 시스템으로 해서 실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월하고 인천 폴리텍은 지금 거래 있는 공장들하고 많이 연계가 돼가지고 졸업과 동시에 배출해서 또 스마트 제조하는 학생들이 많이 연계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영상 잠깐. 그래서 인천 폴리텍 가서 스마트 제조학과 가서 며칠 동안 사장님이 직접 가가지고 경상도에 있는 우리 사장님인데 직접 인천에 가서 강의를 듣고 오신 분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프로그램으로 여기도 한 분 계시지만 그래서 스마트 마이스터 요원들을 선발해서 이분들이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컨설팅 지원 사업, 교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의 수준 확인, 그다음에 공장에 대한 보장에 대한 예지 정보가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비콘 같은 와이파이나 무선을 통해서 그 온도, 습도, 진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경광등을 통해서 이제 생산 모니터링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꼭지가 스마트 상단에 제가 아이디어가 많지는 않지만 한번 몇 장 준비해봤습니다. 스마트 상단은 산자고소동이고 현재 창원하고 만호공단 두 군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구미도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동영상을 잠깐 안 되면 너무 가죠. 김천시가 있고 구미시가 있는데 김천이 상당히 그 정주 여건이 많이 안 좋답니다. 많이 떠난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 또 뭐 교육 또 레저 다 복합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많이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열악하고 인구수도 줄고 있기 때문에 상주시는 인구수가 또 줄었더라고요. 시가 없어질 정도까지 되고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구미시는 더 심할 것 같아요. 여기 공단이 많은데 정주 여건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스마트 상단에. 그래서 스마트 상단이라는 게 각 블럭별로 이거 인천의 남동공단을 이게 해왔는데요. 그래서 폐수, 옛날 폐수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유해가스 이것도 다 이제 연결돼가지고 측정 장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빌딩이 돼야 되겠죠. 스마트 시티하고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30층짜리 건물에
온습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또 서버 시스템 연결해야 됩니다. 통합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이제 고장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버스 정류소랄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원격에서 리셋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게 돼야 됩니다. 원격 제어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AS면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비용도 절감하고 기름값도 줄이게 됩니다. 공장에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들이 또 상당히 필요합니다. 스마트팜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경 스마트 상담을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상단의 추진 전략이 있더라고요. 공장이 스마트화가 돼야 되고 또 상단 향해 또 네트워크 구축이 돼야 됩니다.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좋은 일자리가 창출돼야 됩니다. 근로자 친화적인 공간 조성, 운동시설도 있어야 되고 복지시설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한번 그려봤습니다. 1층에는 편의시설이 있고 2층에는 뭐 교류공간, 그래서 회의도 하고 식당도 있고 또 동아리 연습장도 있고 또 3층에는 이제 작은 도서관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고 헬스클럽도 있고 또 4, 5층에는 또 이제 주거 공간이 있죠. 또 비즈니스 레지던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상단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순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상단을 위한 두 번째 제어는 상단 내 공장에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서 어느 레벨까지 돼야 됩니다. 다들 그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느 레벨까지 온다면 공장의 통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클라우드형으로 현장에서 일단은 가베지를 버리는 엣지 컴퓨팅을 한번 걸러주고 스마트 전체 통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구미면 구미 그래서 하나의 클라우드를 넣어서 거기서 다 보관하고 볼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그다음에 보안도 중요합니다. 통합 보안 관리센터가 합동으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가 좀 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동하는 스마트 시티와 연동하는 인프라 정보 공유와 또 이제 데이터 공유 관리를 같이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 이제 인력이죠. 그래서 대구 경북 내에 폴리텍 대학이 있을 겁니다. 스마트 제조학과를 신설해서 협력해서 쌍방간에 교육도 보내고 또 영입도 하고 인력 배출도 해서 이게 내 복지가 돌아가게 된다면은 기존에 있는 그 반원이나 창업보다도 오히려 대기업 쪽에서 늦게 시작했지만 먼저 앞서가는 스마트 상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한번 아이들 제시해봤습니다. 마지막 목소리는 사이버 시큐리티입니다. 동영상 한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안 되나? 아니 왜? 통과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 드리고요.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인데 5G가 됨으로써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우리가 옛날 영화 다이아트 4 봤죠? 그래서 그리고 막 우리 해킹 나가고 여러분들 공장에 CCTV가 있습니까? 중국산이 많을 겁니다. 중국산들이 다 도입되어 있으면 중국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이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좀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 보안이 있고 피지컬 보안이 있고 네트워크 보안이 있습니다. 물리적 보안이라는 건 내 CCTV랄지 출입문 같은 거 도화로 이건 다 물리 보안입니다. 네트워크 보안은 이제 컴퓨팅이 가능한 겁니다.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방화벽 모함만 해도 한 카테고리가 40개 돼요. 방화벽, IDS, IPS, APT, 바이러스도 있고 무지 많습니다. 포렌식 같은 도 있고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안 위험이 많은데 정보 유출도 많이 있죠. 어느 연구소 같은 경우 정보 유출되면 그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연구원들이 신제품 개발하는데 이게 경쟁사에 뺏겼어요. 그 회사는 앞으로 나갈 필요 없거든요. 문 닫아야 됩니다. 대기업들이 한번 커버하지만 중소기업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논리적 망고를 통해서 그 대안으로 악의적인 해커의 침입 일부는 막을 수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 다 도입하면 다 될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휴먼 에러, 사람으로 인한 악의적인 에러가 많습니다. 그래서 취약점 진단을 해야 됩니다. 보안 취약점이 많거든요. 사전, 또 생산 중에, 또 사후에 취약점 점검을 계속해서 서버나 DB나 네트워크나 보안 장비 안에 홀이 많거든요. 구멍이 많아요. 구멍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보안의 에코시스템으로 작동해야 됩니다. 취약점,
APC인데 보통 아파트라 하거든요. Advanced Persistent Threat 해가지고 지능형 지속 가능한 공격들이 막 일어나요. 북한 애들은 심양화사 하고 중국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하고 러시아에서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하루에도 80만 개의 위변조되는 악성 코드들을 생성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포렌식 연합 운영을 해서 피해 예방 및 최소화해야 됩니다. 매체죠. 우리가 USB 같은 거 있죠. 외장 하드 같은 거, 특히 연구원들 이런 내부 직원들이 여기서 많이 헐리거든요. 그래서 임직원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우리가 보안가스다 쓰거든요. 입사할 때 보안가스다 써야 됩니다. 회사를 위해서 그 악의적인 행위하는 직원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고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비트코인 사건 같은 거 많이 있습니다. 워낙 돈이 고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현대자동차 사례인데요. 부품 설계 도면을 유출시킨 사례 4년 전에. 그래서 얘들은 돈이 목적이었어요. 금전적인 게 목적이었고, 그래서 현직 전직 직원들을 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더기 구속 사건을 구속이 됐죠. 협력업체 현직 또 전직 직원들 주도하에 이메일 및 USB 매장을 통해서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또 매체제를 통해서 자료 유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코소보의 CEO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료 유출을 방지는 DLP 데이터 로스 프로텍션이라는 건데요. PC 및 서버 호스트의 엔드포인트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그다음에 노트북, 그다음에 태블릿 PC가 엔드포인트라고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자료를 네트워크와 휴대용 장치를 통해서 유출하는지 엄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다 100% 믿으면 좋겠지만 믿을 수가 없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사람 속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가 대표이사를 위해서 관리를 하고 보안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건데 스마트 팩토리 3만개 육성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보안 영역이 빠졌어요. 그래서 보안이 빠진 스마트 팩토리는 의미가 없다. 안고 찐빵이죠. 완전히 모래성.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도 얘기해가지고 최근 반도체 공장에서 중견기업인데 랜섬웨어 공격으로 공장 작동이 무려 10시간 멈췄어요. 어마어마한 몇 억의 손실을 보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수원에서 하루 몇 시간 멈춰가지고 난리 났었죠. 거기는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5분 지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많이 이제 CEO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받고 잠이 안 옵니다. 침대에 누우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무 길게 쓰지 말고 딱 3줄 1분에 끝내자 해가지고 우리 하루 종일 있으면서 잠자기 전에 잠이 안 오니까 안 오거든요. 생각이 많다 보니까 CEO들은. 그래서 가장 오늘 기분 나빴던 거, 직원 때문에 어느 업체에서 또 크랙이 왔어, 짜증났어, 또 자식 때문에 또 짜증나서 그런 것 때문에 한 줄 적어요. 이유를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절대로. 두 번째는 오늘 감사한 일. 오늘 날씨 공기 무지 좋거든요. 또 냄새가 랄랄 향기는 지났지만은 꽃을 상큼하게 해줘요. 오늘 기분 좋았던 거. 또 오늘 수주했어. 한 줄 적고 마지막 한 줄은 내일 통화로 내일 기대되는 거 하나. 내일 진짜 신나게 일할 거야. 기대되는 거고 3줄만 적으시면은 여러분들 잠은 꿀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제가 스마트 팩토리에 좀 집중을 뒀고요. 사이버 시큐리티 제가 준비가 많이 못했어요. 시간 1시간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준비 과정에서 좀 많이 네. 네, 받으셔야 돼요. 네, 공짜로 하시고 우리의 현재 에지이즈 우리 A기업이에요. 홍밀동 기업이에요. 우리의 스마트 팩토리 준비가 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동시에 여러 가지 다 기획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 통해서 현재 우리 수준을 진단 받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끝내지 마시고 한 2번, 3번 계속 다른 사람 통해서 한 명한테 받지 마시고 다른 사람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 가지고는 또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2-3명을 받아서 거기서 평균치를 내셔야 되죠. 또 다른 이기영 대표님 질문 없습니까? 지금 이제 이 항공사 테크노파크에서 이제 실행을 하고 이제 우리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그 판매 대행 회사에서
대행하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안 됩니다. 수행에서 다 준비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주로 대행법을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대구나 경북이나 공고업체들이 많지는 않아요. 원래 산나를 하게 되면 좋은데 이게 기능이 그 산자부에서 중소기업 벤처로 넘어가다 보니까 각 테크노파크에 서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에는 공고기업들이 없고 다 서울에 몰려 있거든요. ABS만 해도 한 200개 공고기업이 있어 정부예요.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은 한 50개 됩니다. 그 스마트 상단에 대한 그 제안을 해주셨는데 물론 네트워킹이나 데이터 통합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건 좋긴 한데 실제로 어떤 밸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 간에도 일차 있고 대기업도 있고 일차 각각의 이제 그런 그 기업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밸류들을 갖고 운영하면 그 스마트 상단의 어떤 그 모습을 잘 꾸려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구체적인 가치를 저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보다 이제 그 산단에 계신 분도 더 많이 하실 거고 갑자기 기능을 뺏겨서 산자부에서요. 정부 기능 조직 중에 중소기업 벤처로 뺏기다 보니까 산자부가 그동안에 서울대 박진희 교수님을 필두해서 박근혜 정부 때는 3년 동안 5,000개 기업을 지원하면서 스마트 산단에 대한 그 센터가 있었어요. 그게 이번 정권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데이터가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산자부가 기능을 뺏기다 보니까 우여곡절도 뭔가 해야 되는데 가장 지금 공장이 많은 그 만월지구, 그다음에 창원지구에 이제 시범으로 시작한 거죠. 구미나 대구도 공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여기에 맞는 거기를 따라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 참조만 하고 여기에 특성이 특화되는 상단을 개발을 스스로 하셔야 되겠죠. 전문가들 영입해서 그것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산자부에 제안해서 그 특화 쪽으로 받으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교육 매출 인력들도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거든요. 또 학부도 있고 전문대학도 있으니까 스마트 제조학과가 이미 인수하고 창원은 생겼습니다. 교수들 직접 와서 하려고 합니다. 그 매출 인력들을 우리가 영입을 한 명씩 하게 되면 유리하죠. 지난주에도 폴리텍 본사에서 정수 캠퍼스에서 했습니다. 500명이 왔어요. 콜롬비아 대학에 그 교수가 와가지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비싸지 않게 적정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발표를 했고 개발하고 있어요. 한국에 공무기업하고 많이 개발하니까 하나 모듈이 4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엮어가지고 PLM을 하신 거예요. 기계 장비 하나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싼 거 쓰면 좋겠지만은 너무 자금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은 그런 것부터 프로토타입부터 시도를 해보시고 나중에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스마트 팩토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도 또 공급 기업도 있고 하는데 사실 제대로 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례, 성공 사례, 특히 실패 사례 이런 사례들을 많이 좀 알아보고 또 우리 기업에 맞는 수준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두를 일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좀 부족했지만 이런 내용들에서는 어차피 컨텐츠 포인트를 알게 되셨으니까는 필요하면 뭐 전화라든지 한번 찾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자리에 여기까지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주제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른 주제들도 추천을 많이 해주셨고 또 몇 가지 질문 요청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은 끈별로 저희가 찾아가서 지원을 해드리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10분 지났는데 여기 건너편에 가면 세성보거라고 있습니다. 이 지금 주문돼 있으니까 바로 가서 식사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